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 한 절대로 가상자산은 가치가 일시 변동을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손절은 없다가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나에게 손절은 없다. 안 한다. 기다린다. 그 처음에 그 빈도수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셨다. 한 네. 측면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네.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수급이 또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뭐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네. 조금 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돈을 버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 더 나아가서 내가 본업을 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도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너무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특히 어떤 팀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 팀을 이끌어 나가고 매니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제 주위에는 그 경제학을 한 친구 혹은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인데 그 중에는 가상 자산을 평생의 기회로 확신하는 그런 친구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 있고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저는 뭐 그걸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그로 인한 탈중앙화 혹은 개인화 이런 추세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 한 절대로 가상자산은 가치가 일시 변동을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가상자산 그 현황을 보면 일단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치도 정말 뭐 너무나 미미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가상자산의 그 효용이라고 할까요? 쓸모라고 할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증명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가상화폐는 뭐 이런저런 게임에도 쓰이고 뭐에도 쓰이고 메타버스를 뭐 이렇게 사업을 펼칠 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뭐 메타버스 자체도 사실 수익 모델이 된 것도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신뢰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걸 보여주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아직은 가능하면은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저한테 충고를 요청하는 사람한테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손을 대고 싶으면 조금 더 확실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가상자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모든 형태의 자산이 지금 현재는 뭐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양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바로 현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렵고 자산이 폭락을 하고 그 가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자. 네. 그것이 투자 전략의 현재로서는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이런 폭락한 상황에서 한 1억 정도가 있다면 오늘 이제 신기술, MZ세대의 소비 패턴,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자산 트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라도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것인지. 일단 제 자신은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에만 전념하고 있고 해외 주식은 아직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을 때는 한 뭐 30억 정도까지 그러세요? 규모를 늘렸다가 중간에 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나 몇 가지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빼서 이용을 하다 보면 이제 뭐 15억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현재로서는 한 10억에서 15억 그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7, 8개월 되는 것 같네요. 더 이상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만 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1억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4천만 원은 예적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적금 이자율이 뭐 5% 이렇게 되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있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5%가 어디야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예적금으로 4천 정도를 넣고 4천. 나머지 6천 중에 통상 같으면은 한 종목을 살 때 저는 대개는 한 뭐 3천에서 한 5천 그 정도의 규모로 거래를 사고 팔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3천도 너무 많다. 한 1,500, 2천 정도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한 6천이면 한 4개, 서너 개는 살 수 있겠죠? 한 4종목은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저평가된 것도 많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를 고르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방산도 있고 K 배터리도 있고 K 바이오도 있는데 그런 그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분야의 종목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현기차. 현대 자동차라든가 왜냐하면은 자동차 뭐 전기차 앞으로 저 전망도 밝고 그다음에 UAM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곧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 물론 뭐 저 작은 규모로 뭐 건다는 게 좀 말은 우습긴 하지만 굳이 이걸 나눈다면은 자동차 분야에도 하나를 걸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바이오, 배터리 그런 식으로 한 3개, 4개 정도로 나누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운용을 하실 때는 네. 한 번에 그렇게 막 1,50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2020년 초부터 이제 화랑을 이루었던 그 시절과 2021년, 22년 초까지는 한번 주식을 매입을 하면 대개는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에서 한 5천 정도의 금액으로 삽니다, 일단.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고 그게 예를 들면 습득하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이거 확실히 상승할 이유가 있다 싶으면 추가 매매도 하고 추가 매입도 하고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대개는 이제 3에서 5천 정도의 수준으로 매입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존 리 같은 분이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저는 손절은 없다가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나에게 손절은 없다. 안 한다. 기다린다. 그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종목 선정할 때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확실히 공부를 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면은 그걸 매입했을 때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2년, 3년 이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다른데 용도가 있어서 팔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물론 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안 판다. 손절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는 제가 지켜나가고 싶고 예. 왜냐하면은 모든 그 인간사가 그렇다시피 오르고 내리는 흐름이 있고 올라갔던 것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 내려간 것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흐름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손절을 해가면서까지 처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한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았네. 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혹은 너는 빚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맞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면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했거나 하면은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첫 단계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투자가 물론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무릅써야 하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수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 빚을 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막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을 지킨다면은 깊이 공부를 해서 잘 선택해서 매입한 종목이라면은 그 당시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지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억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자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특별한 얘기보다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되기,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네. 자본주의가 왜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됐겠어요? 자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자본이 주도한다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자본 축적의 방법은 일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해서 부지런히 저축해서 돈을 모으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축했는 그 돈을 은행에 가만둘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늘리자. 네. 예, 그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투자 예측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예측도 뭐 중요하고 또 귀를 기울일 만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소화를 해서 투자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인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지식에 투자를 하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지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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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님,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 경제용어 2023의 저자이신 권기대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